네, 소요하는 감상결입니다. 예전에 단장님, 부단장님, 그리고 최근 단장님하고 다 계신데 발표하려니까 갑자기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유엔 정책 방향이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라는 걸 간단하게 두 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최근의 정신건강 정책 혁신과 그 다음에 지금 구상되고 있는 3차 5개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당한 부분에서는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 부분이 꼭지가 한 몇 개가 있습니다. 1분과에서 다루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발전 방향의 상황, 우리나라의 점검으로 봤을 때 쟁점 부분이랑 앞으로의 발전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엔 정책 방향하고 한국 대응입니다. 아까 이영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상이 되고 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주 조선시대도 아니면 옛날 서양에서도 국위법이나 상평창이나 해서 일단 나라님이 백성을 굶겨죽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건 이제 기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권 개념이 변하면서 조금 건강하게 국민들을 좀, 그 다음에는 이제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즉 정신장애인이다, 성별이다, 인종이다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게 하자라는 어떤 사회권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얘기되고 있는 인권이 자기결정권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제 이 복지정책이나 사회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거는 생존권이나 건강권만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선별주의적인 정책들이 되는 거고요. 후자로 올수록 이제 보편주의적인, 즉 사회 인프라를 통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정책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는 특수 욕구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은 국제질병분류체계가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유엔에서 이걸 채택한 거는 1954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최소한 유엔 회원국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쳐주면서 살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러한 거가 80년에 와서 이 임페어먼트와 디서빌리티와 핸디캡에 대한 분류 체계를 하면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된 기능까지도 회복시켜주자라는 거가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와서 ICF는 우리가 지체장애, 이동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휠체어만 준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올라오는 램프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휠체어를 주는 거는 재활 모델 관점에서의 기능을 회복을 하는 거지만 환경 관점에서는 경사로를 보장을 해줘야지만 이게 이동권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모델 관점의 이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경사로만 있어야 되느냐, 한 개만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그럼 이건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갖춰야 되느냐? 기본적인 거는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가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 일단 기본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제도, 그 다음에 이제 돌봄과 재활을 위한 각종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 참여를 위한, 그 다음에 자기결정을 위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권 모델 관점에서의 의료보장제도하고 치료 모델 관점에서의 의료보장제도가 성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료 모델 관점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보장제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의료보장제도가 실제 인권 관점에서도 충분하냐? 아까 이영훈 교수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격리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어떤 수가제도 되어 있지 않고, 즉 당사자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도 인권 모델 관점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모델, 즉 의료보장 제도를 얘기를 할 때도 관점 자체는 인권 모델 관점에서 이루어져 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이 정신보건법 아까 이영훈 교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이때 우리나라가 1990년에 유엔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유엔에서는 재활 모델 관점이었어요.
그러면 정신보건법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재활 모델 관점의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때 이 선배님들 다 고생하시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국제적인 어떤 동향하고도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아마 지금 계속 다 막 바쁘실 거예요. 당사자분들도 바쁘시고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그럼 왜 이게 그냥 바쁠 수밖에 없느냐? 95년에 법 만들어서 센터 깔고 재활시설 깔고 하려고 하는데 2001년에 이제 사회 모델로 가라라고 유엔에서 얘기하고 2006년에 인권 관점에서 모델을 가라라고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재활시설도 제대로 안 깔린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에 우리가 그 기준을 하고 2009년에 국회 통과를 하고요. 그러면 이 CRPD의 이념 자체가 실제는 정신보건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RPD에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가장 큰 거가 이제 한정치산, 금치산자가 없어지고 후견제도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관점들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CRPD 이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정서 부분은 이때부터는 CRPD 기준을 하는 건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이고, 선택의정서를 기준을 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직권조사나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어떤 유엔에 직접적으로 제소하는 거나 이게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 비준을 2022년에 했다라는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아마 동료 지원이나 통합 지원 이 얘기가 왜 하고 있느냐라고 아마 당연히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차 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차 5개년 계획 부분입니다. 일단은 국가정책 방향에서 나온 거가 이영훈 교수님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예방증진, 정신의료, 재활의료 해가지고 정신질환이나 중독이나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전국민 대상으로 국민 마음건강 안전망, 즉 이러이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신의료,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기능 회복하면서 재활을 거쳐서 다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혁신방안에서 얘기됐던 게 이게 그럼 이때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안 되었을까? 거시적인 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까 건강 그 지역 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는 위에서 얘기한 이제 재정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달 체계나 인력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부분, 뭐 자살이나 정신건강이 지금의 메인 주무 부서는 이제 정신건강 정책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노동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주거 관련된 거나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3차 기본 계획이 꾸려지고 있다라는 거고, 크게는 이 전 국민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 접근위에 이 정신질환이나 중독이나 자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트라우마 부분은 이제 전 국민 정신건강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다 이렇게, 이거는 아마 다들 다 너무나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버넌스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이제 자살예방 정책 같은 경우 본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도 있느냐? 그 다음에 전달체계랑 인력체계, 그 다음에 권위공호체계, 재정체계가 있느냐? 실제 이제 저는 아까 주의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역 서비스를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아마도 이런 계획들이 훨씬 수행하기가 쉬워질 거다라는 데 적극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면 제가 이제 일분과에서 하는 거가 이제 예방증진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이제 전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공심리상담 서비스 내시화, 우리나라 우울 유병률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 높고 자살률 높은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병원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 외에는 일상적으로 이제 상담받을 서비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 간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어떤 기술이 가져올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AI 기반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익 옹호 부분입니다. 동료 지원 기반 마련한다. 우리가 이제 동료 지원에 대해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기초적인 토대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번 3차 교회에서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지원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결정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신건강 사전 의향서나 절차 조력이나 공공의견 대상 확대 이런 부분들을 이제 3차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반 강화인데 지역사회 정신전환 서비스 확충, 이건 아마 예전부터 얘기를 해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정말로 이제 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지역에 가용한 다른 어떤 장애인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성을 할 거냐,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춤형 고용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전달체계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건강 전달체계는 지금 계획은 정신건강 복지센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센터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쟁점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면 WHO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다라는 거는 범부처 협력, 요거는 이제 2023년에 WHO에서 얘기한 법제화 방안에서 나온 걸 정리를 한 거고요. 차별 개선, 질 높은 의료와 지원, 지역사회 체계로 전환을 하라라는 부분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성 고려를 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적 능력과 동의존중, 강압적 관행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결정 과정 참여하는 것, 사회 통합 추진하는 것, 즉 모든 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가 입원 서비스일지라도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통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치료만 해서 끝나는 서비스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책무성 있는 서비스 정책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엔의 상황이 모두 다 되느냐? 그렇진 않죠.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경제 수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 보면은 정신장애인 자격증 배제하는 법이 거의 한 30개 가까이 있습니다. 자, 복지인식, 사회보장 인프라, 전달체계. 실제 내재적 요인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매개적 요인에서 당사자 욕구나 가족 욕구, 정치적 대응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새는 이제 당사자 활동이 워낙 활발해졌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재적 요인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핵심 쟁점하고 발전 방향은 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할 때 긴급지원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인들이 입원 병원에서 퇴원할 때 긴급지원 연결을 하고 있냐, 이게 정신건강 전달의 어떤 기본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의료보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급여 연계체계 활용도나 뭐 상담치료나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 자체가 인권 모델 관점에서 진행하는 데 충분하냐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통합돌봄 얘기를 하는데 2년 뒤에 이 정신장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노인 대상으로 이제 통합돌봄 가는 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어서 아마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이런 서비스를 어떤 지원으로 해결을 하면서 이 통합돌봄을 할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건강보험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대한 서비스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결정과 동료 지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거의 공백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 인지장애인 중심으로 후견신탁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정신장애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